할렐루야, 6월 PBA 존중받은 초대 한국교회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는 신영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복음이 이 땅에 어떤 과정을 통해 들어왔으며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초대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선교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최초의 선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나 언더우드 아페젤러 선교사, 성경 번역을 위해 수고한 존 노스 선교사 등에 대해 잠깐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등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은 184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와 드와이트 무디의 부흥운동은 수많은 젊은이도 하여금 선교에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의 결과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미국 감리교회는 1818년 여러 선교회가 연합한 성경과 선교회를 조직하여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중국, 일본, 멕시코, 말레이시아, 불가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실시합니다. 한미 수교 이후 미국을 방문하던 견미 사철단을 기차에서 만나 한반도에 대해서 알게 된 가우처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선교하던 북감리의 맥클리에이 선교사는 주일 미국 공사와 주한 미국 공사의 후원으로 1884년 2주간 한국을 방문해 선교의 초석을 놓는 일을 했습니다. 맥클레이는 일본에서 친부를 쌓은 조선 정부의 기목권을 통해서 고종을 만나 미국 선교부가 병원과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가우처는 미국에서 2,000달러의 선교 헌금을 약속하면서 감리교 선교회로 하여금 8,100달러의 선교 예산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가우처의 노력으로 미국 감리교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렀는데 아펜젤러가 교육 사업을 위해 스클린턴이 의료 선교 사업을 위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독립기구로 뉴욕 선교회를 조직하고 1870년 총회 산하로 모든 선교회를 통합하고 멕시코, 남아메리카, 서시리아, 페르시아, 인도, 태국, 중국, 일본에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교의 조선 선교에 대한 관심은 중국과 일본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수정의 한국 마게도니아인의 호소라는 편지가 소개되면서 조선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장로교 선교회는 1884년 의술이 뛰어난 젊은 헌신자 헤론을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를 목표로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 공부를 한 언더우드를 장로교 한국 최초의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선교사는 1884년 중국에서 입국한 의사 알렌입니다. 알렌은 1883년 중국 상해로 파송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알렌은 1884년 6월 조선으로 선교지를 변경을 요청했고 7월 20일 허락을 받아서 9월 20일 제무포항을 통해 입국하게 됩니다. 이미 1883년에는 미국 공사관이 서울에 있어 미국인들이 상당수 있었기에 의사 알렌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일단 조선 주재 미국 공사 담당 의사로 취직했습니다. 그해 12월 4일 명성황후의 사촌동생 민영익이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어 출혈이 심하자 고종 밑에서 외교와 세관 업무를 담당하던 독일의 밀렌도르프의 주선으로 알렌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알렌은 민혁에게 치료를 먹게 하고 상처를 수술로 치료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그의 의료기술에 감명을 받고 알렌을 고종왕자의 주치의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명성과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갑신정변 때 살해당한 흥용익의 집을 광해은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885년 4월에는 죄중원으로 이름을 바꿔 정부가 관여하여 설립한 최초의 왕립병원이 되었습니다.
그해 6월 의사 헤론이 입국하여 사역하였습니다. 알렌은 선교사로서 3년을 사역한 후 1887년 의료 선교사를 사임하고 미국 정부 워싱턴 주재 조선 영사관 서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조선 주재 미국 대리공사와 총영사 특명대사를 지내게 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4월 5일 부활주일 인천 제무포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창을 부순 주님이 이 백성이 얽매이고 있는 줄을 끊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갑신정변으로 인한 서울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미국 공사가 입경을 추천하지 않아 결국 아내와 함께 일주일 정도 기다리다가 같은 배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몇 개월 뒤 아펜젤러는 다시 조선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서울로 들어와 알렌 선교사와 만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는 교단은 달랐지만 한반도 선교에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먼저 외국인 대상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주한 외국인 교회인 서울연합교회의 시작입니다.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와 공사관 직원들이 가족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1887년 9월 언더우드가 정동에서 세문안교회, 10월에는 아펜젤러가 정동제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조선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을 나누어 선교하면서 교단별 선교부별로 분할하게 되지만 복음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 존스가 평가한 두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언더우드는 지칠 줄 모르고 늘 희망적이었고 아펜젤러는 건설적이고 통찰력이 있었다. 1885년 5월 3일에는 북감리교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튼이 들어왔으며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 헤론 부부도 1885년 6월 20일 제물포에 함께 도착해 바로 서울로 들어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884년 만주에서 선교하던 영국 성공회 소속 울프 선교사가 그 전에 일본에 요양차 왔던 알렌 선교사를 만나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85년 중국인 전도자들과 부산에 와서 2년간 선교했습니다. 한편 울프 선교사가 호주 교회에 선교를 요청해서 데이비스가 1889년 10월 파송되었으며 데이비스 선교사는 서울에서 5개월 한글을 공부하고 1890년 수원, 공주,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20일이나 걸려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데이비스는 무리한 여행에 몸이 쇠약해져 천연 뒤에 폐경까지 겹쳤으며 4월 부산에서 사역하던 게이 선교사의 집에 도착했으나 다음날 일본인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본 게이 선교사가 서울에 머물고 있던 데이비스 선교사의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호주 장로교 소식지에 실립니다. 한시 그는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식은 호주 장로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호주 장로교회는 100여 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음으로 수많은 결실을 맺는 현장이었습니다. 이후 영국 성공회, 미국 남장로교회 및 남감리회, 캐나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등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그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초기 한국교회는 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위상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양반을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의 위상 상태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우물과 샘이 시궁창과 가깝고 그 곁에서 빨래도 했으며 위생적이지 못한 데다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선교사들은 우유를 즐겨 마셨지만 조선인들은 동물이나 먹는 우유를 사람이 먹으니 짐승 같다고 놀렸습니다. 셋째로 선교사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와 겸상하는 모습을 조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명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화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초기 선교 활동은 주로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문호를 개방하기 전 조선의 의료 상태는 서양 의술에 비해서 사실상 원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전통적 의술인 한의학 외에는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이나 무속신앙에 의존하는 수준이었으며 외과 수술 영역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인의 수명은 남녀 평균 40세에서 45세 정도에 불과했으며 영아 및 유아 사망률도 아주 높았습니다. 최초의 국립병원인 광해원은 알렌의 요청으로 1885년 4월 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광해원은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887년 알렌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자 헤론이 제중원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1894년 11월에 에비슨이 제중원 원장이 되자 재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장로교 선교회 기관으로 체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제중원은 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감리교 선교부는 1885년 9월 10일 진료소를 설치하여 윌리엄 스크랜튼 주도로 의료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스크랜튼은 조선에 와서 처음 2-3달 동안 알렌을 돕다가 나중에는 자기 집에서 따로 병원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정동에 새 건물을 마련하여 1886년 6월 조정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병원을 개원하였는데 바로 시병원입니다. 스크랜튼은 서민들이 더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1894년 남대문 근처 빈민지역인 상동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이 병원에서 나중에 상동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위한 병원을 구상하고 미 감리교 선교부에 여의사를 보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1887년 10월 미스 하워드가 입국하자 감리교 선교회는 그를 원장으로 세워 이화학당 군내에 조선 최초의 부인 전용 병원을 시작하였으며 영성황후는 보구여관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1899년에는 가을에 병원을 정동에서 동대문으로 이전했으며 1909년 동대문 옆에 조선 최대 규모의 부인병원을 착공하여 1912년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변경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이 병원은 후에 이화여대 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895년 조선 전역에 콜레라가 만연하여 서울에서만 약 한 달 반 만에 5,000명이나 사망하자 이때 세브란스 의료선교사 에비스는 초교파적으로 치료반을 조직하여 전염병 퇴치를 위해 일했습니다. 조정은 에비슨의 요청을 따라 예방, 소독, 주의사항 등을 포고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의료사업이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선교부에 의해 전국 각지에 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1893년 선교연합회는 전국의 주요 도시에 병원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병원으로는 부산 전킨 기념병원, 평양 기독병원과 기홀병원, 원산 구세병원, 대구 동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선천 미동병원, 전주 던칸 기념병원, 개성 아이베이병원, 함흥 재해병원 등이 세워졌으며 1913년까지 전국적으로 3개 진료소를 포함하여 모두 33개의 기독교 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선교 초기부터 의료 선교 활동과 더불어 교육 선교 사업을 힘차게 전개했습니다.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말에 2~3명의 학생을 데리고 근대식 교육을 시작합니다. 아펜젤러는 1885년 8월에 학교를 설립하고 11월에 미국 공사를 통하여 고종으로부터 학교 설립 윤허를 얻어 이듬해인 1886년 6월에 2명의 학생으로 배제학당을 개교하였습니다. 스크랜튼 대부인은 1886년 5월 30일 최초의 근대식 전문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반 사회에서 여태껏 등한시했던 여성교육이 실시되면서 여성들이 남존 여비의 예속적 지위에서 해방되는 사회적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신학교는 1886년 초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아들을 데려다 숙식을 제공하고 교육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교에서 경영한 최초의 여학교는 정신인데 이 학교 역시 미스 앨리스가 한 고아를 데려다가 가르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학교들은 초기의 학생들을 전적으로 학교 내에 기숙하면서 교육하였습니다. 고종은 1899년 교육 입국의 취지를 담은 조서를 내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립학교는 대개 관리 양성만을 위한 경향이 있어서 주로 양반 출신의 고관들의 자제가 수업을 받았고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청일 전쟁을 치르고 난 후 교육에 대한 열의가 고조되면서 갑자기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립학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당시의 사립학교들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민족운동의 근거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09년 전국에는 950개의 기독교 계열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605개교가 장로교에서 200교개교가 감리교에서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지방의 병원뿐 아니라 학교도 많이 세웁니다. 평양의 숭실학교, 숭의여학교, 광성학교, 정의여학교를 세웠고 대구에는 신성학교, 보성여학교가 세워졌으며 부산에는 일신여학교, 공주에는 영명여학교, 영명학교, 전주에는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광주에는 숭일학교, 숙회여학교 등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식 의학교육의 시작은 세브란스 의학교입니다. 1886년 3월 29일 병원의 의학부가 개설되고 1899년 정식으로 의학교로 설립되어 에비슨 선교사가 초대 교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1913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에서 연합하여 경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연희 전문 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노고로 1915년 3월에 장로교와 감리교 공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17년 사립연희-전문학교 기독교연합재단 법인의 설립허가와 학교 설립허가를 얻어 문학과 상업과 농업과 수학과 물리학과 응용학과들을 설치하였습니다. 평양의 숭실전문학교는 이보다 먼저 1906년에 설립되었으며 1907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914년부터 운영체제를 바꾸어 장로교가 단독으로 경영합니다. 이화 학당은 1910년에 대학가를 설치하고 1912년에 학교 인가를 얻었으며 1914년 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 6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혼란했던 조선시대 말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에 의해 복음이 받아들여진 후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복음은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의료와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근대화의 기초를 놓았으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은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민족운동의 근거지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부흥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잘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